자, 한국은행이요. 미국에도 아직 말만 나오고 금리 인상 부분을 이렇게 본격화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9월쯤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1% 올리면 12조의 가계부채 이자가 상승한다라고 하는데도 가계부채 그리고 자산가격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또 생활 물가가 상승하는 속에서 과열되고 있다는 거죠. 가계빚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자산 시장도 과열되고 있고 자, 여기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지금 곤란하다. 그래서 너무 빨리 하지는 않겠지만은 늦어서는 안 된다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올리기 전에 각자 알아서 조심하고 피해라. 폭탄이 떨어진다 하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JP 모건은 올해 4분기 그러니까 한 10월쯤에 올릴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은행이 저렇게 할 때는요. 이제 올릴 거니까 가계빚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각오도 하고 피할 사람은 피해라는 말을 한 겁니다.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사태를 미리 던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미국에서도 지금 연준도 돈줄을 지금 조여야 된다. 테이퍼링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8월 달에 이것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4년쯤 가야 유동성 축소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도 올해 9월에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깔린 돈을 흡수하겠다. 즉 그 유동성 축소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매달 나오는 미국의 고용 수치가 좋아지면 곧바로 통화 긴축에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너무 많은 돈을 풀고 금리가 초저금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주식, 부동산, 코인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도 너무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례 없는 유동성 확장을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어서 긴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가계부채가 이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한 돈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치니까 1765조의 가계부채가 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0.5%나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요국에 비해서 가계부채 내용의 질이 너무 좋지 않고 개인들이 그 가계부채를 상환할 능력도 악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요, 지금 겉으로 보면 명품이 그냥 완전히 그냥 활개를 치고 사람들이 외국에 못 나가니 온 호텔 좋은 데도 전부 사람들이 넘치고 난리가 나 있는 걸로 보이죠. 자, 백화점들이 보면 4월 매출이 35%가 올라갔는데 이건 명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층은 돈이 넘쳐납니다. 각종 자산가치 상승으로 엄청난 돈이 그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대형 마트나 SSM이라고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오프라인 상권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기본적으로 상류층의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계빚이 왜 늘어났는가라고 보면 이게 없는 사람이 가계부채를 지지 있는 사람이 가계부채 지겠습니까? 생활할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빌려만 주면 최대한 빚을 낸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세 자금이나 그 다음에 과도한 빚으로 집을 어쨌든 사야 되겠다고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집 산 사람 중에 늦게 그야말로 은행에 무리한 빚을 내어서 갚을 능력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이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하고 가상화폐 한다고 이 위험 자산에
투기를 해서 그래서 영끌 비투한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중에는 코로나로 도저히 가게를 꾸려가기가 어려워지니까 취약계층이 지금 은행에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대출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 정상적 대출이 안 되니까 13, 4%의 카드 대출이나 카드 리볼빙 돌려막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절반가량은 이자를 갚기 위해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 막는 다중채무자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악성 카드론 비중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노무현 정권 초반에 카드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악성 카드론 비율이 13%인데 지금 비중이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막 개나 소나 다 카드를 발급해 줬죠. 실업자한테도요. 그러다가 카드가 지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그때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 청년층이 가계빚을 엄청나게 낸 겁니다. 사실 청년 1인 가구가 이 빚을 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 빚이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서 빌린 사람들일 건데 이게 20%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급등 속에서 청년층이 투기하려고 내지는 집 산다고 연끌 대출을 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솔직히 말하면 갚을 가능성이 없는 대출이 늘어난 비중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게 심각했지만은 1년 만에 154조가 늘어났는데 요 근래 늘어난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 자, 그래서 겨우 이자를 유예받거나 이자만 내고 있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 부도와 자산 거품이 이제 꺼지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경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우습게 보이죠. 미국에도 금융위기 이전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또라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춘 사람이 나심 탈레브나 그리고 누리니 교수 등 몇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고 했죠. 이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주류는 항상 별 문제 없다, 괜찮다 말을 합니다. 주류가 우려를 했으면 위기가 없죠. 왜?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손을 썼을 거니까. 그런데 한국의 외환위기,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 등에 보면 주류 경제학자든 주류 경제 정책가든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터졌을 때 그 부시의 어벙벙한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뭐가 뭔지 어떻게 됐는지 미국 대통령조차 한국의 IMF 때처럼 그때 김영삼처럼 아무런 감각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금융권 부채를 갚을 수 없는 한계 가구가 늘어나면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커다란 사회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 수준 이상의 충격이 생길 거예요. IMF는 개인이 빚을 못 갚아서 생긴 것은 아니지요. 기업들이 저지른 일이고 솔직히 말하면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개인한테 충격이 왔던 부분이죠. 지금 한계 가구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요. 전체 빚이 있는 사람들 중에 금융권의 3분의 1인 365만 가구가 빚을 못 갚는 한계 가구가 될 거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 조가 빚을 못 갚을 거라는 거죠. 최근에는요, 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설금 금리 상승을 계속하고 있어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은행 보고 돈을 갖다가 빌려주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실질 금리가 슬슬 올라가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로 돈은 엄청나게 풀었고, 그리고 백신을 이제 접종률이 높아진다라는 핑계를 삼아 각국들이 자 이제 봉쇄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쓰고 있던 돈 많은 계층의 소비가 확 이렇게 번졌죠. 근데 이거는 돈 많은 상류위 한 20%지 나머지 80%는 코로나 봉쇄가 풀렸다고 쓸 돈도 없어요. 그 20%가 써져 끼니까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그동안 못 쓴 소비만큼을 하는 일종 보복 소비지. 그러니까 이게 지속 소비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비가 늘어나니 인플레이션까지 막 되고 있고, 또 각종 이 자재들이 원자재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무역이 원활하지 못하고 노동력 동원이 원활하지 못해서 품귀 현상까지 빚으면서 이것이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되면 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각 가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실질적인 돈이 줄어들잖아요. 과거에 10만 원으로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것과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현 시점에서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훨씬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심각성을 느껴서 연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하자, 자산 매입 축소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산 매입을 많이 하면 시중으로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많이 사들이면 시중으로 돈이 많이 불리고 채권을 적게 사들이면 시중에 나가는 돈이 적어지죠. 그래서 자산 매입 축소를 한다라는 것은 시중에 돈을 적게 푼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한국 금리도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올라가고, 금리가 1% 올라가면 12조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70%가 금리가 올라가면 변동해서 올라가는, 이자가 올라가는 변동금리죠. 그러니까 이자 폭탄을 맞게 될 거고,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은행에 사실은 별로 돈을 빌릴지 모르는데 요즘은 개나 소나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다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돈 땡겨서 주식이나 코인 한다고요. 지금 이런 주식, 코인, 집 등에서 무리하게 지금 30, 40대도 집을 많이 샀어요. 젊은 사람 중에.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그들의 집값이 내려가고 주식이 하락하고 코인이 터지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터지는데 코인이 제일 먼저 터질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은행에 빚은 잡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은행에서 진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이 부채를 조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 문가리는 내년까지 정부가 돈을 더 풀겠다고 하고 채무 증가 폭이 낮고 국가의 건전성이 양호하다면서 돈을 더 풀고 5차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파악 능력이 거의 없이 물러가기 전에 국가 돈 짠뜩 뿌리고 가자라고 하는 도박적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금리 상승에 지금 여러 가지 폭탄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 즉 가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이제 조만간에 폭탄이 터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당에서 코인 소비자 보호한다고 코인 거래소 규제 법안을 막 내고 있어요. 금융위원회 감시를 받고 최대 5배의 배상을 하고 거래소의 규정을 강화하고 다 이제 소비자 보호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코인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고 코인 거래소가 공급자가 아니라 쌍방이 다 도박꾼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래소는 하우스 운영자고 코인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하우스에 가서 도박하는 도박꾼들이죠. 그런데 한쪽을 갖다가
긍정적인 사람, 한쪽을 부정적인 사람처럼 만들고 이걸 제도화하려니까 금융위원회가 이제 주무부처를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쌍방이 다 도박인데 이거 가지고 규제하는 순간에 이 코인은 터져버린다. 규제하면 안 하지요. 그러면 터지버리지 않고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거래소에서 돈 챙겨서 다 도망가겠지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경고를 했어요. 가상자산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변동성이 커서 안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금융기관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매우 비겁해가 경제학적 용어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금융기관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지 않느냐.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 배운 자들이라는 게 먹물 표현으로 저런 식으로 하니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볼 때는 고인발 부채 폭탄이 가동이 된 겁니다. 한국은행도 인정한 거예요. 자,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차례대로 터지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에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이 고인이 될 것이다. 불이 붙고 나면 연쇄적으로 터져서 이 나라 여러 군데서 대형 폭발 사태가 일어날 거다 생각이 듭니다.